러시아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이 사태는 미국이 개입하고 조종해서 한 것이다. 그때부터 이제 확실하게 서방과는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구냉전은 결국 이념 대결이었죠. 이념 대결. 지금은 경제 패권을 놓고 충돌하고 있는데 어떤 뭐랄까 절충의 가능성이 예전보다 분명히 더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미소 냉전이 정말 심했을 때 예. 7, 80년대라고 봐야 되겠죠? 6, 그렇죠. 70년대. 1950년, 60년, 70년, 80년 되겠죠. 40년. 예. 그 사이에 어떤 정도로 이 관계가 냉전의 이 모습이 표현이 됐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 이 지금 화면에 있는 그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파란색으로 처리된 부분이 바로 이제 그 자본주의 진영, 미국 진영이고요. 이 빨간색으로 처리된 부분이 이제 소련, 그다음에 사회주의 진영일 텐데요. 사실은 팽팽하게 맞서는 느낌이 들죠. 네. 그리고 물론 이제 군사력으로 대치하는 것은 뭐 우리가 익숙한데 그 외에 모든 분야에서 대치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올림픽도요. 미국과 소련 그리고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격돌하는 현장이 됐던 맞아요. 것이죠. 군사력 그 대치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더 우월한 체제라는 것을 이제 전 세계에 보여주려 하는 것이 우리가 더 스포츠를 잘한다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지금 예전에 냉전 시대 때 소련이 그 엄청나게 강세로 보였던 종목이 바로 체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수영이라든지 육상에서는 미국과 서방이 강세를 보였는데 소련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체조에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사실은 혹시 이게 뭐 무수한 그러니까 소련 측에 엄청나게 막 금메달리스트가 존재하지만 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아, 그 유명한 체조 선수 예. 루마니아 코마네치는 사실 루마니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넬리 킴이라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저는 처음 듣습니다. 예, 그러니까 넬리 킴이 그러니까 물론 그 소비에트 연방이 배출한 러시아가 배출한 그 체조 금메달리스트가 참 무수히 많지만 네. 제가 왜 하필 그 넬리 킴을 가져왔냐면요. 이분이 한국인 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킴이 들어가나요? 예, 맞습니다. 예, 사할린에 있는 그 한국인이었는데요. 이 그 중앙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사할린 출신의 한국인이 딸을 낳았는데 이게 바로 넬리 킴이었고요. 이 넬리 킴이 체조 선수가 돼서 국제 무대에서 이제 5개인가요? 하여튼 그런 그 금메달을 땄었죠. 그래서 우리와 연관이 없지 않은 넬리 킴이라는 인물이 소련 체제의 우월성을 올림픽에서 선전을 했고요. 반면에 소련이 또 강했던 종목이 바로 아이스하키였는데요. 지금 이게 바로 정확히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레이크 플래시드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었는데 이때 그 소련의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이 당연히 금메달을 차지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의 국가대표팀이 아주 기적적으로 역전승을 해가지고 금메달을 땄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선수들이 엄청나게 기뻐하고 있는 장면 그리고 소련 선수가 지금 망연자실에 있는 이런 상태가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스포츠라는 것이 단순한 이 어떤 그 스포츠 대결이 아니라 진영 대결, 체제 대결의 모습을 띄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일 관계, 한일 축구 야구하면 우리 난리 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도 그 미국이 기뻐서 이게 뭐 영웅 취급을 받았고요. 이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그리고 영화로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이런 상황, 그러니까 스포츠에 국한화 놓고 보더라도 양측의 어떤 대결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했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예. 근데 하여튼 저렇게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가 되고 나서 힘이 그러니까 존재감이 사라졌던 이 러시아가 그렇죠. 갑자기 세계 무대에 등장한 게 2014년 크림반도 예, 합병,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돈바스 전쟁 예, 예. 이런 것들로 갑자기 탁 튀어나왔는데 예. 왜 러시아는 그때 그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도 침략자 소리를 서방 세계에서 듣잖아요. 예, 예.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려면 그거 다시 내놔. 예, 뭐 이런 예.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예. 왜 그런 겁니까? 제가 또 역사학자니까 조금 네. 더 역사적인 한번 여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그 역사를 살펴보면요.
제국 체제가 네. 그 붕괴할 때 항상 혁명, 정병, 쿠데타, 전쟁, 폭동이 일어났거든요. 뭐 독일 제국이 붕괴할 때도 그랬고 오스트리아 제국이 붕괴할 때도 그랬는데 그다음에 또 뭐 그 러시아만 놓고 보더라도 러시아 제국이 제1차 세계대전 때 전쟁을 수행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압박을 받으면서 1917년에 혁명이 일어나서 네. 제국이 무너져 버리고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소비에트 연방이 들어서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상황에서 상당히 많은 내전 상황이 있었는데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 체제가 무너질 때요. 역사적으로 볼 때 정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국이 무너질 때는 항상 엄청난 격변, 혁명, 정변, 봉기, 전쟁이 있었는데 소비에트 연방은 그야말로 스르르 무너졌던 거예요. 아, 그렇죠. 좀 예. 어이없이 좀 무너졌죠. 갑자기 베를린 장벽 무너지면서 그냥 예. 스르륵. 스르르 무너졌고 이게 좀 제가 좀 한번 영어를 한번 써볼 텐데요. 이 폭발이라고 하는 영어가 익스플로드라지 네. 익스플로드 폭파하다. 근데 익스플로전일 텐데요. 익스가 이제 그 밖으로라는 뜻이거든요. 펑 터져가지고 밖으로 파편이 튈 테니까 그러니까 제국이 폭발을 하면 그 불똥이 밖으로 튀면서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지거나 어떤 격변이 일어나는데 소련의 폭발은 익스플로드가 아니라 임플로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플로전하면 이제 내파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죠. 쓰는데요. 안으로 터진 거죠. 그래서 불꽃이 밖으로 터진 게 아니라 안쪽으로 터져가지고 소련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옛날 소련 체제 내부에서는 엄청난 혼란이 있었고 격변이 있었지만 외부에서는 전혀 어떤 그 영향을 받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소련 체제의 붕괴의 특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외파가 아니라 내파였다. 그 소비에트 연방이 그냥 여러 나라로 예. 다 찢어졌죠. 갈라지고 거기서 상당히 그 갈등이 심했지만 이것은 이제 소련이라고 하는 지역에 국한된 어떤 그런 격변이자 고통이었고 그 외 지역에서는 사실은 전혀 그 영향을 받지 않았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역사학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게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잠복 기간이라는 것이 그렇죠.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당장 어떤 증상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상당히 뭐 며칠 아니면 뭐 몇 주 뭐 심한 경우는 몇 년에 걸쳐서 이 잠복기가 있다가 뒤늦게 병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제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 붕괴라고 하는 현상의 잠복 기간이 30년 정도 된 것입니다. 그래서 30년이 지난 다음에 잠복 기간을 거쳐서 소련 해체의 영향이 나타나서 그것이 이제 러시아 외부로 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정리를 하자면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 해체된 다음에 네. 옐진 시대 때 10년 동안의 그 혼란기를 거치면서 러시아는 밖에 신경을 쓸 어떤 상황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2000년도에 그 푸틴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됐는데 이제 안정을 되찾았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 힘이 웬만큼 이제 되살아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정도는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과 우호 관계를 맺어서 이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면서 필요 이상으로 러시아가 출혈을 하게 되는 상황을 막으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그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푸틴 대통령과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 그 푸틴 대통령이 사실 전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우리 러시아가 나토에 가입을 하겠다. 그러니까 나토라고 하는 군사 동맹 기구가 소련의 팽창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됐으니 그렇죠. 이제 나토라고 하는 군사 동맹 기구의 존재 가치가 없어졌다. 그래서 이걸 해체하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체하지 않고 존속을 하게 된다면 근본적으로 러시아가 아예 이런 소련과의 어떤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제 사회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로 탈바꿈을 했고 이제는 의회 체제를 받아들여서 민주주의 국가로 이제 방향을 잡았으니 우리 러시아가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 근본적으로 유럽의 평화가 보장이 되지 않겠느냐. 네. 대립하지 말고 그런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클린턴 대통령이 그때는 상당히 그 전향적으로 나름 괜찮은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려고 했었는데 미국에 돌아가서 의회에서 아주 그냥 만판 깨집니다. 그러니까 미국 의회 입장, 그러니까 미국의 주류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어떻게 믿느냐, 그렇죠. 푸틴을 어떻게 믿느냐. 저 나라는 항상 그 공격적인 팽창 정책을 펴왔는데 속임수를 쓴 것뿐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이걸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입장에 강했기 때문에 결국 클린턴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어떤 그런 그 협상 카드, 그러니까 러시아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이제 그 깨지게 된 셈이죠. 근데 지금도 과연 푸틴 대통령이 그런 파격적인 제안을 했느냐라고 하는 의심이 있는데 클린턴 대통령이 부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이제 푸틴 대통령인데 만약에 푸틴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그 클린턴 전 대통령이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그렇지. 하지 말라고 할 텐데 반박하겠죠. 예, 그 클린턴 대통령이 그런 어떤 반발을 하지 않는 거 봐서는 어쨌든 간에 그런 제안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푸틴 대통령이 과연 이것을 진정으로 제시한 것인가 아니면은 미국의 어떤 그 혼동을 그 유발하기 위한 어떤 출수였는가 가지고 논쟁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푸틴 대통령은 그 최근까지만 해도 서방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입장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미국의 주류 그 세력이 푸틴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특히 그 뭐 복잡한 얘기가 있고 상당히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설명이 있어야 될 부분이지만 14년에 우크라이나에서 유로마이단이라고 하는 어떤 격변이 일어나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친러시아 세력이 존재했었는데 이 세력이 완전히 이제 거세되고요. 그 전까지 그 우크라이나의 그 서부에만 그 존재하던 친서방 세력이 이 2013년, 14년 요 사태를 계기로 해서 완전히 이제 정권을 장악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푸틴 대통령이 상당히 격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 러시아에게 그 굴종적인 자세를 보이는 친러시아 세력을 이제는 밀어내고 우리 우크라이나의 그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나토 가입, 그 유엔, 그러니까 그 유럽 연합 가입을 추구하는 어떤 새로운 방향을 설정했다고 보는데 이것은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일 텐데 러시아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이 사태는 순수한 어떤 그런 변화가 아니라 미국이 개입하고 조종해서 한 것이다. 우크라이나에서 친러시아 세력이 밀려나고 철저하게 친서방적인 정권이 세워진 것은 미국의 어떤 그 조작이다, 농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확실하게 푸틴 대통령이 나름대로 서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다고 하는 패를 손에서 놓고 있지 않았었는데 이 패를 버려버리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2014년, 14년에 우크라이나의 유로마이단 그 뭐 사태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시위라고 해야 될까? 복잡한 명칭, 그러니까 그 평가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서방과는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제는 대립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자꾸 나토가 약속을 어기고 동진을 해오니 이것을 막아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공세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이제 수세를 기본으로 한 공세로 전환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2010년 중반 이후로 2010년대 중반 이후로 계속해서 푸틴 대통령이 그 기회가 국제사회에 기회가 있을 때 나한테 경고를 해왔어요. 미국을 상대로 더 이상 나토를 러시아 쪽으로 확장하지 말라. 다른 건 다 참겠는데, 그래서 뭐 폴란드라든지, 뭐 헝가리라든지, 뭐 루마니아, 그 발트의 3국 이런 나라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뭐 그 나라의 주권에 관한 문제이니
문제 삼지 않고 하겠는데 단 두 나라만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 두 나라가 어디냐면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였습니다. 근데 벨라루스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워낙 러시아와 밀착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사실은 벨라루스와 러시아는 거의 국가 통합을 논의할 정도로 이렇게 밀착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벨라루스가 나토에 가입한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크라이나였죠. 우크라이나가 그전까지 친서방, 친러시아 세력이 서로 이제 교차하거나 아니면 서로 팽팽히 맞서 왔는데 2014년 이후로 완전 힘의 균형이 깨져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친서방 측의 입장을 표명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했었죠. 헌법에 명시하면서까지도 그 방향을 잡았는데 이게 푸틴 대통령의 어떤 전략에 세계 구상에 치명타로 다가오게 되었고 푸틴 대통령은 이것을 막아낸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2014년에 전쟁을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그럼 왜 하필 22년에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되느냐? 이것은 사실은 푸틴 대통령이 정세 판단을 했겠죠. 미국을 상대로 정면 대결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버거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한번 미국과 한번 충돌을 하긴 하겠는데 그럼 언제가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두 가지 사건이 아마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하나가 뭐냐면 2017년도였는가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전격적으로 철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미국의 힘이 옛날 같지 않구나. 드디어 이제 꺾였구나. 그리고 아니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상황을 보면서 미국이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 그 사이에 또 이제 중국이 부상하면서 그렇죠. 중국이라고 하는 어떤 국가의 위상이 커지면서 그리고 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으면 러시아 혼자로서는 이게 미국이 감당이 안 되지만 중국과 손을 잡으면 버틸 수 있겠다 생각을 하면 이런 판단을 하면서 결국 2022년에 전쟁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해봅니다. 네. 하긴 뭐 지금 많은 분들의 분석에 의하면은 러시아의 어떤 여러 가지 경제 제재 조치 속에서도 러시아 경제가 살아남는 건 원유를 계속 중국이 사주니까 뭐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이러한 전쟁이 있고 나면은 상당한 데미지를 국가가 입는 것인데 지금 뭐 2년 진행되는 3년 가까이 그렇죠. 2년 이상 진행되는 이 3년 가까이 되는 이 전쟁을 통해서 소모되는 그 국력의 낭비가 엄청나잖아요. 이게 버틸만 한 것인지 러시아 경제나 아니면 러시아 국가 자체가 아니면 지금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도 전쟁을 중단해라 뭐 이런 분위기는 없는 것 같은 뉴스를 봐서는. 맞습니다. 어떤 거예요? 지금 정확한 현실은? 이 그 전쟁을 대하는 러시아 국내의 분위기를 좀 전해드리냐면요. 일단 그 전쟁의 그 중압이 느껴지는 곳은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중심부가 아니라요. 이 변방 지역입니다. 러시아의 변방 지역. 그러니까 이 기억을 하시겠지 모르겠지만 그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할 때 모든 군대가 동원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제한된 병력이 동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 20만인가 30만 명 가지고 전쟁을 수행해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점령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리한 이제 소모전이 벌어지게 될 텐데 소모전이 벌어지면서 이제 병력의 부족이 느껴지니까 정확히 언젠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중간에 한번 2차 동원령을 내려서 추가 동원했는데 그 동원한 그 병력 수가 3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은 일단 이것을 전쟁으로 보지 않고 특수 군사 작전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이고 전체 동원이 아니라 부분 동원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 동원을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러시아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워서 여론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곳에서는 사실은 전쟁의 분위기가 거의 느껴지지 않고요. 전쟁의 그 느낌이 강한 곳은 쉽게 말하면 그 병사들이 군대 가는 동인데 이제 바로 그 변방 지역입니다.
경제 수준이 뒤떨어진 지역에서 이 군대에 자원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수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 발전에서 소외되었던 그 러시아의 변방 지역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군대에 들어가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싸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중심부에서는 징병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전쟁에 대한 어떤 극렬한 반대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지방에서는 전쟁의 어떤 피해가 있죠.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이 바로 이 러시아 변방지대에서 하나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돈을 버는 기회였죠. 이게 상당히 그쪽 그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극이지만 어떤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으로서는 전쟁에 극렬한 반대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전쟁이 러시아에게 불리하게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러시아에서도 전쟁에 반대하는 그리고 푸틴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겠지만 전쟁은 지금 시간은 걸리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러시아 국민들이 전쟁의 중압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덜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전쟁이 그러니까 뭐랄까 유리한 쪽으로 흐르고 있고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그 전체 러시아 언론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데 언론을 통해서 계속 그 장밋빛 미래를 선전하고 예전에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에게 네오나치에게 핍박받던 우크라이나 러시아계 주민들이 이제는 우리 러시아 국민이 돼서 안전을 누리고 있고 그 평화를 누리고 있다. 이것이 우리 전쟁의 정당한 사유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선전이 먹히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꾸 모스크바 본토 공격을 하게 해달라 뭐 이거를 계속 서방 세계에 요청하는 거군요. 이게 전쟁의 공포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 궁지에 몰리기도 했고요. 뜨뜻미지근한 어떤 서방의 그 지원이 아니라 더 확실하게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확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또 사정도 있고 그 러시아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또 심어줘야지 러시아의 어떤 그 반전, 전쟁 지지 분위기가 또 바뀔 수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본토를 타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면에서 상당히 서방이 곤혹스러워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의 이런 말씀하신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놓고 봤을 때 어쨌건 지금 중국과 러시아 요즘은 북한도 좀 끼어든 것 같고 이쪽을 한 축으로 하고 그 뭐 서방 유럽과 미국 이쪽을 한 축으로 해서 지금 신냉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큰 구도상에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셈법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방의 세계 셈법은 어떤 겁니까? 서방 세계 정확히 말하면 이제 미국 그 바이든 행정부의 그 보관일 텐데요. 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미국의 일극 체제를 유지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강자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일극 체제에 도전하는 그 세력이 아시아에서는 중국일 것이고 유럽에서는 러시아일 텐데 이 두 지역에서 지역 강자를 허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입장이 바로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고 자신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나토, 그러니까 유럽연합, 그러니까 유럽의 국가들과 단일한 대우를 형성해서 미국이 주도해서 강력한 경제 제재를 러시아에 가하면 러시아의 경제 제재가 허약하기 때문에 버티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어떤 입장을 취해왔는데 이런 입장을 보면서 가장 우려했던 인물이 헨리 키신저였어요. 이제 냉전 시대 때 돌아가셨죠. 미국의 어떤 전 세계 전략을 설계했던 분인데 그리고 페트로 달러의 시대를 연 분이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 한동안 헨리 키신저라는 분의 존재를 잊고 있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목소리를 내고 중국을 방문하는 거 보고 야 이분이 살아 있었구나. 근데 100세 넘어서 작년인가 세상을 뜨셨죠. 근데 어쨌든 간에 살아계실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미국의 지금 가장 중요한 목표는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주저앉히는 것인데 미국의 역량이란 것이 중국과 러시아를 한꺼번에 상대할 수 없다. 그래서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중국을 주저앉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너무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키신저의 그 좋게 말하면 냉철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좀 어떻게 말할까요? 좀 영악한 사악한 선택일 텐데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세력권으로 인정해 주는 거 미국이 막을 필요가 없다. 그거 들어줘라. 그냥 러시아로 가던 그 무리하게 무슨 큰 의미가 있냐? 예. 그러니까 뭐 러시아를 전체 다는 점령하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매개 삼아서 러시아를 자극하면 안 된다. 그 러시아의 세력권을 인정해 줘야지 러시아가 중국과 밀착하는 관계를 막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계속 우려 섞인 조언을 하면서 중국 견제를 위해서 러시아와 적절하게 타협을 하라고 저기 조언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뭐 바이든 행정부가 보기에는 이것은 뭐 그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나이든 노인네의 그냥 헛소리일 뿐이라고 그 무시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헨리 키신저의 그 어떤 구상과 거의 그 비슷한 정세 판단했던 사람이 바로 시카고 대학인가요? 미국의 존 미어샤이머라고 하는 그 정치학자인데, 그러니까 이분도 사실 미국에서 주류는 아닌데 상당히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똑같이 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러시아가 협상을 하고 절충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지금 미국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가 듣지 않고 있으니 큰일 났다는 식의 목소리를 내왔거든요. 그런데 또 그 바이든 행정부는 그 존 미어샤이머의 주장을, 이것은 뭐 쉽게 말하면 대학 교수 샌님이 현실을 모르고 한다는 얘기다 하면서 무시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바이든 행정부가 이 중국을 견제하는 한편으로 러시아와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주도해서 우호적인 세력, 특히 그 유럽의 국가들과 또 이쪽에서는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대한민국과 일본이겠죠. 그다음에 뭐 뉴질랜드, 호주 이런 나라를 이끌어 세워서 러시아를 집중 견제하고 경제 제재를 가하면 경제가 파탄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러시아 경제가 탄탄하게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왜 그럴 수 있는가? 또 이것은 뭐 경제학자들의 분석할 문제겠지만 크게 두 가지 요인을 쓸 수 있을 텐데요. 하나는 뭐냐면 일단 러시아 경제가 자급자족이 가능한 경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밖에서 보는 것보다는 훨씬 탄탄한 기초 체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인적인 문제로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인데 옐비라 나비울리나라고 하는 그 러시아의 그 국립은행 총재예요. 우리나라 치자면 한국은행 총재인데 이분이 상당히 그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4년에 기억나시겠지만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했을 때 그때도 상당히 서방의 제재가 가해졌었는데요. 이 제재를 뚫고 러시아의 경제의 기초 체력을 키운 인물이 바로 옐비라 나비울리나거든요. 옐비라 나비울리나를 전폭적으로 신임하고 정권을 넘겨준 인물이 바로 푸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러시아가 전방위적인 미국의 제재를 견딜 수 있는 기초 체력이 2014년에 그 당시에 경제 제재를 경험하고 버티면서 옐비라 나비울리나가 이걸 해내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그 경제 브레인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고요. 국립은행 총재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전까지 러시아는 갑자기 제재를 당한 것이 아니라 2014년부터 제재를 받아왔고 거기서 버티는 내성이라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인체로 비교하자면 그러니까 서방이 그러니까 항생제가 있는데 항생제를 쓰다 보면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러니까 조금 비유가 딱 들어맞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서방의 제재를 견뎌내는 내성이 러시아에 있었다. 그리고 2022년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기초 체력이 있는 상태에서
내성까지 생겨서 서방의 제재를 뚫고 지금 버티고 있다. 더더군다나 뭐 저보다 다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의 어떤 수출 주력 상품이 역시 천연자원일 텐데 그렇죠. 인도가 사주고 중국이 사주고 다른 또 여러 그 상당히 큰 비유럽 세계의 경제 주체들이 사주면서 러시아의 숨통이 트이고 있는 것이고 천연가스는 지금 상당히 그 뭐랄까요 제재 대상이 받아서 축소가 돼 있는데 국제 그 석유 시장이 상당히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향후 한 5년 동안은 이 석유 시장이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조성이 될 것이어서 이 경제 제재로 과연 러시아를 주저앉힐 수 있는가 상당히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그때 언제죠? 그 우크라이나 공격 침공을 했을 때 그런 시각들도 있긴 했었어요. 맞습니다. 뭐냐면 원유 가격 트럼프 예. 대통령은 막 원유를 가격을 낮춰가지고 막 뽑아내가지고 예. 원유 가격을 낮춰가지고 러시아의 이익이 극대화 안 됐었는데 원유 예. 가격이 오르니까 여러 가지로 계산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이번에 또 트럼프 대통령 총격 그 이후 러시아에서 나온 뉴스들 보니까 이거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군사 지원을 중단하겠다 얘기한 정치인에 대한 테러다 이런 식으로 또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뭔가 미국 내부의 분열을 또 뭐 공작을 하겠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이 신냉전이라고 표현하는 이러한 것들이 예전의 구냉전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요. 군냉전 1950년부터 1991년까지 있던 이 시기의 냉전은요. 물론 출발은 좀 달랐지만 결국 나타난 현상은 뭐냐면 이념간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진영과 이제 공산주의 진영이 대립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그 경제라든지 이런 거 아니라 이념의 문제였기 때문에 타협이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근본적으로는 타협이 불가능했었는데 지금 조성되고 있는 이른바 뭐 신냉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이념 대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의 많은 분들이 자꾸 러시아를 오늘날도 공산주의 국가, 중국도 공산주의 국가로 보는데 러시아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죠. 체제는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단지 정치가 권위주의일 뿐이고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지만 사실은 중국에도 주식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자유경제 시장이 있고요.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생산을 해내는 시기이기 때문에 집권당은 공산당이지만 중국 체제를 공산주의 체제로 볼 수는 없죠. 따라서 소련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체제와 미국이라는 자본주의 체제가 격돌했던 구냉전은 결국 이념 대결이었죠. 이념 대결. 지금은 이념 대결은 분명히 아니고 경제 패권을 놓고 세계의 그 정치 패권을 놓고 충돌하고 있는데 이념 대결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뭐랄까 절충의 가능성이 예전보다 분명히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의 문제, 이게 이제 실익의 문제니까. 그리고 또 예전에 군행전 때는 소련의 경제 체제, 그러니까 소련 진영의 경제 체제와 미국 진영의 경제 체제가 완전히 단절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계 체제가 두 개가 존재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니죠. 중국의 경제와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가 지금 대립을 하고 있고 갈등 관계에 있지만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서로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이 엄청난 그 국채를 발행하는데 국채의 최대 구매자가 바로 중국이고 미국의 기술이 미국의 기술을 중국이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고요. 사실 또 중국의 저가 생산품이 아니면 미국의 경제가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상태로 이렇게 긴밀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군행전의 어떤 그런 상황보다는 현재 그 이른바 신냉전의 상황이 그렇게까지 전면적인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걸친 대결은 아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유착 관계가 있고 또 어떤 분야에서는 대립 관계가 있는데 이 전선이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뭐 눈에 보이는 현상은 군행전에서의 그 대결 주체는 역시 미국과 소련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중국이 둘 사이로 왔다 갔다 그렇죠. 했었죠. 그런데 지금 신냉전에서는 이제는 뭐 소련 및 러시아는 사실은 그 주체 양자 대결의 어떤 축은 아니고요.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고 그렇죠. 있는데 그 밑에서 이제 중국이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 러시아가 중국과 밀착해 있지만 예전에 군행전의 역사를 놓고 보면요. 중국이 했던 것처럼 러시아가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는 미국의 중국 견제에 동참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패가 맞으면 더더군다나 특히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 트럼프와 푸틴 사이에 협상이 이루어지고 적절하게 이해관계가 조정이 되면은 아마 그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은 빨리 매듭지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더 강하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푸틴과 물밑 협상을 통해서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이라고 하는 협상 테이블을 이용해서 어느 순간에 그 이해관계가 맞으면은 러시아가 중국과의 밀접 관계를 끝내고 오히려 반대편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또 역사적 사례를 군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맞아요. 역사는 반복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이것을 과거 역사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의 그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좀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모든 그 백그라운드를 이해를 하니까 앞으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정치인에 따라서 군행전도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이게 파장이 커진 맞습니다.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가 가느냐 안 가느냐 또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정권의 교체에 따라서 또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확 드네요. 제가 뭐 말을 한마디만 더 보태면요. 이게 푸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미국보다는 그 약자의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약자의 위치에서 더 강한 미국을 상대로 그 대결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더 많은 어떤 그 뭐랄까요 패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이 동아시아 더 크게 보면 이제 환태평양 지대에서는 러시아가 북한이란 카드를 쥐고 이 북한이란 카드를 가지고 일본, 중국, 미국, 대한민국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패가 어떻게 갈지는 아직 미정 상태라고 열려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적지 않은 분들이 한미일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반대편에 북중러가 이제 공조하고 있으니 옛날 냉전처럼 아주 그 치열한 대립이 있을 거라고만 생각하면서 이것을 이런 그 대치전선을 확정적으로 보는데 제가 볼 때 푸틴 대통령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전선이 정말로 그 옛날 냉전처럼 치열하게 맞붙을 수도 있지만 또 패만 맞으면 러시아는 이쪽 진영에서 벗어나서 다른 진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상을 해야지만 약자인 러시아가 강자인 미국을 상대로 맞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아주 면밀하게 계산을 하고 북한에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선 적지 않은 분들이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밀리니까 무기가 모자르니까 포탄 구하려고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전쟁의 국면은 러시아에게 유리한 것이고 전쟁의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대통령은. 그래서 무기가 아쉬워서 북한 간 것은 아니고 이 복잡미묘한 동북아시아 정세에서 북한이란 카드를 활용하면은 러시아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행보를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 앞으로 시간이 흐르고 또 여러 가지 그 선거들이 끝난 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뉴스들 어떤 것들이 나올까 또 상당한 격변이 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까지 상명대 류한수 교수님 모시고 이 구냉전, 신냉전 역사를 바탕으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예.